여보세요. 아저씨, 도와주세요. 그 순간 이 남자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 전화 한 통이 8년 전 아내가 남기고 간 마지막 인연의 끝자락이라는 걸. 8년 동안 멈춰있던 전화가 왜 다시 울리게 된 걸까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오늘도 어디선가 듣고 계실 여러분, 댓글로 인사 남겨주시면 반갑게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8년이라는 시간이 흘러도 어떤 의식은 멈추지 않습니다. 밤 10시 거실 창가에 놓인 낡은 공기계의 화면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먼지가 쌓인 충전기 위에서 그 폰은 8년째 같은 자리를 지키고 있었죠. 화면 보호기도 없이 배경화면에는 웃고 있는 여자의 얼굴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65세 강태수는 오늘도 어김없이 자기 휴대폰을 들어 그 번호를 눌렀어요. 신호음이 5번 울리면 끊습니다. 아무도 받지 않는다는 걸 알면서도 8년째 같은 번호로 전화를 걸었죠. 그 번호는 원래 아내가 쓰던 번호였습니다. 8년 전 아내는 그 건물에 사는 친구를 만나러 갔다가 화재에 휘말렸어요. 대피하던 중 연기 속에 쓰러진 윤희의 품에서 갓난아기를 받아 안고 계단을 뛰어내려왔죠. 윤희는 뒤이어 출동한 구조대에 의해 구조됐고 가까스로 목숨을 건졌습니다. 아이는 살았지만 아내는 연기 흡입으로 병원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유품을 정리하고 세상 모든 절차가 끝난 뒤에도 태수가 끝내 하지 못한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내의 휴대폰 번호를 해지하는 것. 해지하면 정말 끝이잖아요. 그래서 자기 명의로 승계했습니다. 매달 요금을 내면서 아무도 쓰지 않는 번호를 유지했죠. 그리고 매일 밤 10시 그 번호로 전화를 겁니다. 신호음만 듣다가 끊는 게 전부지만 태수에게는 그게 유일한 애도의 방식이었습니다. 마치 아내가 아직 어딘가에서 전화를 받지 못하고 있을 뿐인 것처럼, 언젠가는 여보세요 하고 받을 것처럼. 오늘 밤도 그랬습니다. 침대에 앉아 휴대폰을 들고 통화 버튼을 누르려던 찰나 거실에서 벨소리가 먼저 울렸습니다. 태수는 손을 멈췄어요. 자기가 건 전화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먼저 그 번호로 전화를 건 거였죠. 태수는 벌떡 일어나 거실로 뛰어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공기계를 집어들었죠. 여보세요. 그 번호에서 사람 목소리를 들은 건 8년 만이었습니다. 아저씨, 도와주세요. 어린아이 목소리였습니다. 떨리고 울먹이고 겁에 질린 목소리. 누구야? 거기 어디야? 삼촌이 쓰러졌어요. 아이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옆에 있던 삼촌 같은 아저씨가 갑자기 쓰러졌다고. 눈을 안 뜬다고. 엄마가 이 번호 외우라고 했어요. 무슨 일 생기면 전화하라고. 태수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엄마가 이 번호를. 잠깐만, 이름이 뭐야? 지금 어디 있어? 준서요. 저 8살이에요. 근데 여기가 어딘지 몰라요. 태수는 다른 손으로 자기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119에 신고를 넣으려는데 손이 떨려서 2번이나 잘못 눌렀죠. 겨우 연결해서 아이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밖에 뭐가 보여? 창문으로 봐봐. 빨간 간판이요. 글자는 잘 안 보여요. 또 뭐 있어? 차 지나가는 소리 들려? 네. 큰 도로 같아요. 근데 세차장 있어요. 문 닫힌 세차장. 준서야, 혹시 벽에 뭐 붙어 있어? 종이 같은 거. 재개발. 구산동 재개발이라고 써 있어요. 태수는 119에 그 정보를 전달했습니다. 폐업한 세차장, 빨간 간판, 대로변 구산동 재개발 구역. 30년 넘게 현장을 뛰었던 감각이 살아났습니다. 머릿속으로 지도를 그리면서 옛 동료에게 문자를 보냈죠.
구산동 재개발 쪽 폐업 세차장 아는 데 있어? 경비실 딸린 곳. 답이 금방 왔습니다. 세차장 2군데 있는데 큰 도로 붙은 건 북쪽 현장이다. 경비실 있는지는 확실치 않아. 태수는 이미 현관문을 나서고 있었습니다. 준서야, 아저씨가 지금 갈게. 전화 끊지 마. 네. 근데 삼촌이 안 일어나요. 아저씨 빨리 와요.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으며 태수는 차에 올라탔습니다. 8년 만에 그 번호로 걸려온 전화. 누군가의 엄마가 아이에게 이 번호를 외우게 했다는 것. 무섭고 위험할 때 여기로 전화하라고 했다는 것. 태수는 이유를 몰랐습니다. 다만 이 전화를 끊으면 안 된다는 것만은 알았죠. 잘못 걸려온 전화라면 이렇게 심장이 뛰지 않았을 겁니다. 8년 동안 멈춰있던 무언가가 그 밤 처음으로 다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태수는 악셀을 밟았습니다. 밤거리의 신호등이 파랗게 바뀌고 차는 어둠 속으로 달려갔죠. 수화기 너머로 아이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겁에 질린 작고 연약한 숨소리. 괜찮아, 준서야. 아저씨가 금방 갈게. 태수는 자기도 모르게 아내에게 하던 말투로 아이를 달래고 있었습니다. 밤 11시 무렵 태수의 차가 폐업한 세차장 앞에 멈춰 섰습니다. 동료가 알려준 북쪽 현장이 맞았어요. 119 구급차는 이미 도착해 있었죠. 빨간 경광등이 어둠 속에서 돌아가고 있었고 부지 안쪽 경비실에서 들것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태수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뛰었습니다. 도착 직전에 통화가 끊겼어요. 마지막으로 아이가 흐느끼는 소리만 남기고 전화는 끊어졌습니다. 경비실 문 앞에서 구급대원 하나가 태수를 막아섰죠. 보호자분이세요? 아니요, 전화. 이 아이가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태수는 숨을 몰아쉬며 경비실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간이 침대 2개가 놓인 좁은 방 한쪽 구석에 아이 옷가지가 접혀 있었고 작은 책상 위에는 학습지가 펼쳐져 있었어요. 그리고 방 한가운데 담요를 덮은 채 들것에 실려나가는 남자가 보였습니다. 5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마른 체격의 남자였어요. 얼굴이 창백하고 눈은 감겨 있었죠. 삼촌. 그 순간 경비실 안에서 작은 아이가 뛰어나왔습니다. 파자마 차림의 맨발이었어요. 구급대원이 아이를 붙잡았지만 아이는 들것을 향해 손을 뻗으며 울부짖었죠. 삼촌, 일어나, 삼촌. 태수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30년 넘게 화재 현장을 뛰면서 수없이 봐왔던 장면이었어요. 부모를 잃고 울부짖는 아이들, 가족을 찾아 헤매는 사람들. 그 장면들이 순간 겹쳐 보였습니다. 태수는 무의식적으로 아이에게 다가갔어요. 무릎을 꿇고 눈높이를 맞췄죠. 준서야. 아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범벅이 된 얼굴, 떨리는 입술. 그런데 태수의 얼굴을 보자 아이의 눈이 커졌어요. 아저씨. 전화 아저씨? 그래, 아저씨가 왔어. 아이는 한 발짝 다가오다가 멈췄습니다. 태수의 얼굴을 올려다보며 전화 너머로 들었던 목소리를 떠올리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천천히 조심스럽게 다가오더니 태수의 품으로 무너졌습니다. 작은 몸이 벌벌 떨고 있었어요. 태수는 아이의 등을 토닥이며 중얼거렸죠. 잘했어, 준서야, 전화 잘했어. 구급대원들이 종기를 싣는 사이 경찰차도 현장에 들어왔습니다. 태수는 아이를 안은 채 경찰에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전화가 걸려왔고 아이가 위치를 알려줬고 119에 신고하면서 직접 찾아왔다고. 경찰은 경비실 안을 둘러보며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이 남자가 아이 보호자입니까? 그건 저도 모릅니다. 아이가 삼촌이라고 부르긴 했는데. 경찰은 경비실 안을 사진으로 찍기 시작했어요. 간이 침대 2개, 아이 옷가지, 학습지,
작은 냄비와 버너. 누가 봐도 이곳에서 생활한 흔적이 역력했죠. 아이를 이런 데서 키웠다고요? 경찰의 목소리에 의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태수는 그제야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걸 깨달았어요. 아이를 데리고 폐업한 세차장 경비실에서 숨어 지내는 남자. 어떻게 봐도 정상적인 그림이 아니었죠. 일단 아이는 보호시설로. 잠깐만요. 태수가 말을 끊었습니다. 이 아이가 저한테 전화를 건 건 우연이 아닙니다. 아이 엄마가 이 번호를 외우게 했다고 했어요. 경찰이 태수를 바라봤습니다. 아이 엄마요? 엄마가 누군데요? 태수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도 몰랐으니까요. 다만 이 번호가 어떻게 그 아이에게 닿았는지, 왜 하필 위험한 순간 이 번호를 떠올렸는지, 그게 단순한 우연은 아니라는 느낌만은 분명했습니다. 준서가 태수 곁에서 떨어지지 않으려 하자 경찰도 아동보호 전문기관 인계 전까지 태수가 옆에 있어주는 걸 허락했어요. 병원 측도 아이가 안정을 찾을 때까지는 그게 낫다고 봤습니다. 새벽이 밝아올 무렵 경찰을 통해 박종길의 상태를 전해들었어요. 과로와 영양실조로 인한 실신,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당분간 입원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병원에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40대 초반, 단정한 정장 차림에 부드러운 인상. 그는 병원 로비에서 경찰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태수는 아이와 함께 복도 의자에 앉아 있다가 그 남자를 봤습니다. 남자가 이쪽으로 걸어왔어요. 혹시 강태수 선생님이신가요? 네, 그런데. 남자가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윤정호라고 합니다. 준서 외삼촌이에요. 지방 출장 중에 경찰 연락을 받고 급히 올라왔습니다. 그가 고개를 들었을 때 눈가가 붉어져 있었어요. 밤새 얼마나 무서웠을까. 선생님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정호는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내 공손하게 건넸어요. 건설회사 대표이사라고 적혀 있었죠. 병원비는 제가 다 부담하겠습니다. 박종길 씨 치료비도요. 태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의 바르고 걱정이 가득한 표정, 책임감 있는 태도. 어디 하나 흠잡을 데 없는 보호자였어요. 정호가 준서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준서야, 삼촌이 늦어서 미안해. 많이 무서웠지? 그런데 태수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정호의 손을 잡는 순간 숨을 멈추듯 몸이 굳었어요. 웃지도 울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인형처럼 가만히 있었죠. 정호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경찰에게 말했어요. 박종길 씨는 제 누나 친구였습니다. 누나가 세상을 떠난 뒤로 좀 정신적으로 불안정해지셨어요. 준서를 자기가 지켜야 한다는 망상에 빠지신 것 같습니다. 경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아이를 데리고 숨어 지낸 건 10개월 전부터 연락이 끊겼었어요. 그때부터 찾고 있었습니다. 경찰이 태블릿을 확인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보호자 측 실종 신고 이력이 많네요. 정호의 설명은 논리적이고 차분했어요. 모든 게 맞아떨어지는 것처럼 보였죠. 태수는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준서는 여전히 아무 말 없이 정호 옆에 서 있었어요. 손은 잡혀 있었지만 몸은 미세하게 반대쪽으로 기울어져 있었죠. 그 모습이 태수의 마음 한구석에 작은 가시처럼 박혔습니다. 경찰이 서류 확인을 마치고 말했어요. 법적 보호자 확인됐으니 일단 임시 인계 가능합니다. 다만 아동보호 전문기관 확인 전까지는 정식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태수는 아이가 이렇게 쉽게 넘겨지는 게 못마땅했습니다. 하지만 법적 보호자라는 말 앞에 막을 방법이 없었어요. 정호가 일어서며 태수에게 다시 인사했어요.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연락처 남겨주시면
제가 따로 인사드리러 가겠습니다. 아, 네. 태수는 번호를 알려줬습니다. 정호는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죠. 준서가 선생님 덕분에 살았어요. 은인이십니다. 정호와 아이가 병원 복도를 걸어갔습니다. 정호는 아이의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다정한 외삼촌의 모습 그 자체였죠. 그런데 태수는 떨칠 수 없었습니다. 아이가 정호 손을 잡는 순간 숨을 멈추던 그 표정. 트라우마 때문일까요? 낯을 가리는 걸까요? 태수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나오지 않았어요. 복도 끝에서 아이가 한 번 뒤를 돌아봤습니다. 태수와 눈이 마주쳤죠. 아이의 눈에 무언가가 담겨 있었어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작고 희미한 무언가. 그리고 아이는 다시 고개를 돌렸습니다. 정호의 손에 이끌려 사라졌죠. 태수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정호와 아이가 사라진 뒤에도 태수는 병원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복도 의자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아이가 마지막으로 돌아봤던 그 눈빛이 자꾸 떠올랐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작고 희미한 무언가. 그게 뭐였을까요? 태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생각해봐야 소용없었어요. 법적 보호자가 나타났고 절차대로 인계됐고 자신은 이제 아무 관계도 아니었죠. 그런데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태수는 병실 쪽으로 걸어갔어요. 박종길이 입원해 있는 병실. 문 앞에서 잠시 망설이다가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종길은 침대에 누운 채 링거를 맞고 있었어요. 눈은 감겨 있었고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죠. 태수는 조용히 병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종길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봤어요. 50대 초반, 마른 체격, 거칠어진 손. 지방 현장을 전전하며 몸이 망가진 사람의 손이었습니다. 이 남자가 정말 아이를 납치한 걸까요? 정호 말대로 망상에 빠진 위험한 사람일까요? 태수는 경비실에서 봤던 장면을 떠올렸어요. 간이 침대 2개, 깔끔하게 접힌 아이 옷까지, 펼쳐진 학습지. 그건 납치범의 은신처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아이를 정성껏 돌본 흔적이었죠. 그리고 준서가 울부짖던 목소리. 삼촌, 일어나 삼촌. 그 목소리엔 공포보다 매달림이 더 짙었습니다. 태수는 창가에 놓인 의자에 앉았어요. 종길이 깨어나기를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해가 기울 무렵 종길의 눈꺼풀이 떨렸습니다. 태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침대 옆으로 다가갔어요. 종길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려 태수를 봤죠. 눈에 경계심이 가득 찼어요. 누구? 강태수입니다. 어젯밤 준서가 저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종길의 눈이 커졌습니다. 준서. 준서는요? 준서 어디 있어요? 종길이 벌떡 일어나려 했어요. 태수가 어깨를 잡아 말렸습니다. 괜찮아요. 아이는 무사해요. 어디 있냐고요? 지금 누구랑 있어요? 종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눈에는 공포가 서려 있었죠. 단순한 걱정이 아니었습니다. 태수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경비실 안을 봤습니다. 간이 침대 2개, 깔끔하게 접힌 옷까지, 학습지까지, 납치범이 사는 곳 같진 않더군요. 종길의 눈에서 경계심이 조금 풀렸습니다. 준서가 삼촌 일어나라며 울더군요. 그게 정말 걱정되는 목소리였어요. 종길의 눈가에 물기가 고였어요. 외삼촌이라는 분이 왔어요. 윤정호 씨, 지금 그 사람이랑 있습니다. 그 순간 종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안 돼요. 종길이 태수의 팔을 붙잡았어요. 링거 줄이 흔들렸습니다. 그 사람한테 보내면 안 돼요, 제발. 왜요? 무슨 일이 있는 겁니까? 종길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입술만 파르르 떨렸죠. 눈가에 물기가 고였습니다. 윤희가 그랬어요. 윤희요? 준서 엄마요. 제 친구였어요. 종길이 힘겹게 말을 이었습니다. 윤희가 죽기 전에 저한테 부탁했어요. 준서를 절대 정우한테 맡기지 말라고. 태수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왜요? 무슨 이유로요? 종길이 고개를 떨궜어요. 자세한 건 말 안 했어요. 근데 정우만 오면 윤희가 벌벌 떨었어요. 돈 얘기만 나오면 표정이 굳었고요. 종길이 힘겹게 말을 이었습니다. 팔에 멍이 있는 걸 본 적도 있는데 자꾸 숨겼어요. 그리고 준서는요. 정우 집에 갈 때마다 울면서 돌아왔어요. 종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뒤로 윤희는 준서를 정우 앞에 절대 혼자 두지 않았어요. 증거는 없어요. 그냥 옆에서 본 것밖에. 그래서 10개월 동안 도망쳤어요. 경찰한테 가면 다시 정우한테 넘어갈 게 뻔했으니까 옳은 방법이 아닌 줄 알면서도 그 방법밖에 없었어요. 종길이 태수의 손을 꽉 잡았어요. 선생님, 제발 준서 좀 지켜주세요. 저는 이제 아무것도 못해요. 몸도 이 모양이고 경찰한테 잡혀갈 거고. 태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종길의 눈빛은 진심이었어요. 망상에 빠진 사람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를 끝까지 지키려다 무너진 사람의 눈이었죠. 윤희가 선생님 번호를 준서한테 외우게 했어요. 태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뭐라고요? 제 앞에서 직접 종이에 번호를 적어줬어요. 준서한테 몇 번이고 따라 외우게 했습니다. 무슨 일 생기면 여기로 전화하라고. 이 사람이 널 도와줄 거라고. 태수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윤희, 준서의 엄마. 그 사람이 아내 번호를 알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 번호를 아이에게 남겼다는 것. 아직은 알 수 없었어요. 다만 8년 전 아내의 죽음과 어젯밤 걸려온 전화가 어딘가에서 이어져 있다는 느낌만은 분명했습니다. 태수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어요. 병실 안이 붉은 노을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종길이 힘없이 말했어요. 선생님이 누군지, 윤희가 왜 그 번호를 남겼는지 저도 몰라요. 근데 윤희가 믿은 사람이에요. 죽어가면서도 아들한테 남긴 번호예요. 종길의 눈이 태수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제발 준서 좀 지켜주세요. 태수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다만 고개를 한번 끄덕였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인지 자신도 몰랐죠. 병실을 나서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복도 끝 창문으로 마지막 햇살이 스며들고 있었어요. 태수는 그 빛 속에 멈춰 섰습니다. 8년 전 아내의 죽음, 그리고 어젯밤 걸려온 전화. 그 사이를 잇는 실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모르는 게 너무 많았어요. 윤희는 왜 정우를 그토록 두려워했을까요? 정우는 정말 좋은 사람일까요? 아니면 태수는 주머니에서 공기계를 꺼냈습니다. 화면에는 여전히 아내의 얼굴이 있었어요. 한참을 바라보다가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이 전화를 받은 순간부터 이미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셨는데 마음이 좀 무거우시죠? 숨겨진 진실이 조금씩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과연 태수는 준서를 지킬 수 있을까요? 그럼 여러분, 다음 이야기도 계속 들어봐 주세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태수는 일상으로 돌아가려 했어요. 아침에 일어나고 밥을 먹고 산책을 하고 예전처럼 살려고 했죠. 하지만 밤 10시가 되면 손이 저절로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번호를 누르려다 멈추고 멈추다 다시 누르고 결국 전화를 걸지 못한 채 공기계만 바라봤어요. 그 번호로 전화를 거는 건
이제 의미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내에게 거는 전화가 아니라 준서에게 닿으려는 전화처럼 느껴졌거든요. 종길에게서 연락이 온 건 사흘째 되던 날이었어요. 선생님, 드릴 게 있습니다. 병원에서 만난 종길은 퇴원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경찰 조사는 아직 진행 중이었지만 구속까지는 가지 않았어요. 아동 은닉 혐의는 있었지만 학대나 위해 정황이 없었고 무엇보다 아이가 종길을 무서워하지 않았다는 게 참작됐죠. 종길이 낡은 종이 상자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윤희 유품이에요. 죽기 전에 저한테 맡긴 겁니다. 언젠가 꼭 전해줘야 할 것 같아서 버리지 못했어요. 상자는 작았어요. 손바닥 2개 크기 정도. 테이프가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습니다. 왜 저한테? 선생님이 가지고 계셔야 할 것 같아서요. 태수는 상자를 받아들었습니다. 가벼웠어요. 하지만 그 안에 뭐가 들었는지 알 수 없어서 손이 떨렸습니다. 집에 돌아와 거실 테이블 위에 상자를 올려놓았어요. 한참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테이프를 뜯었습니다. 안에는 몇 가지가 들어있었어요. 낡은 사진 몇 장, 접힌 종이 1장, 그리고 작은 봉투 하나. 태수는 사진부터 집어들었습니다. 젊은 여자가 갓난아기를 안고 웃고 있었어요. 병원 침대 위, 출산 직후의 모습. 아기는 눈을 감고 있었고 여자는 지쳐 보였지만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 아기가 준서였겠죠. 그리고 이 여자가 윤희. 태수는 다음 종이를 집어들었습니다. 장례식 안내장이었어요. 누렇게 바른 종이, 접힌 자국이 여러 번 남아 있었습니다. 고인의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태수는 그 이름을 알아봤습니다. 아내였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안내장을 든 손이 흔들려서 한참 동안 제대로 볼 수가 없었어요. 윤희는 아내 장례식에 왔었습니다. 그리고 이 안내장을 8년 동안 간직했어요. 태수는 접힌 메모지를 펼쳤습니다. 손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흔들리는 글씨, 힘이 빠진 필체. 준서야. 정말 위험하면 이 번호로 전화해. 엄마가 믿는 사람이야. 엄마 대신 널 살려준 사람이야. 이 사람은 널 버리지 않을 거야. 태수는 메모지를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엄마 대신 널 살려준 사람. 윤희는 알고 있었어요. 아내가 자신을 대신해서 죽었다는 걸. 그 빚을 8년 동안 안고 살았다는 걸. 그리고 죽기 전 아들에게 그 사람의 번호를 남긴 거였습니다. 태수는 마지막 봉투를 열었어요. 안에는 2가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오래된 명함 1장, 그리고 작은 쪽지. 명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강태수, 서울소방서 구조대. 8년 전 아내 장례식장에서 윤희에게 건넨 명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쪽지에는 손글씨로 번호가 적혀 있었어요. 태수의 글씨였습니다. 혹시 아이에게 무슨 일 있으면 이 번호로 연락하세요. 그 번호가 아내가 쓰던 번호였어요. 장례식장에서 태수가 직접 적어준 거였습니다. 태수는 그제야 모든 게 이어졌습니다. 8년 전 화재 현장. 아내는 연기 속에서 쓰러진 윤희의 품에서 갓난아기를 받아 안았어요. 아이를 안고 계단을 뛰어내려갔고 아이는 살았지만 아내는 죽었습니다. 윤희는 살아남았어요. 하지만 자신 대신 죽은 사람이 있다는 걸 알았죠. 장례식장을 찾아왔고 태수에게 명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8년 동안 그 번호를 간직했어요. 연락하지 못한 채 죄책감과 함께. 그러다 자신이 죽게 됐을 때 아들에게 그 번호를 남긴 거였습니다. 이 사람은 널 버리지 않을 거야. 태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8년 동안 매일 밤 신호음만 듣던 그 번호. 아내에게 닿지 못해 허공에 울리던 그 신호음. 그게 8년 뒤 아이의 목소리로 돌아온 거였어요.
아내의 죽음이 그냥 비극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를 살렸고 그 사람이 다시 자기 아들을 태수에게 맡긴 거였어요. 태수는 출산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거실 창으로 밤하늘이 보였습니다. 별은 없었지만 어딘가에서 빛이 스며드는 것 같았어요. 태수는 공기계를 집어들었습니다. 화면 속 아내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전화를 걸지 않았습니다. 대신 화면을 오래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죠. 알았어, 내가 할게. 다음 날 아침, 태수는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30년 넘게 소방관으로 살면서 배운 게 하나 있었어요. 현장에서는 감정보다 행동이 먼저라는 것. 울고 싶어도 일단 뛰어야 하고, 무서워도 일단 들어가야 한다는 것. 지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태수는 먼저 아동보호 전문 기관에 연락했어요. 준서건으로 상담을 요청했죠. 관계가 어떻게 되시죠?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 다만 아이 상황이 걱정돼서요. 전화를 받은 상담사는 처음엔 조심스러워했어요. 신고도 아니고 보호자도 아닌 사람이 연락한 거니까요. 하지만 태수가 상황을 설명하자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경비실에서 발견된 아이. 10개월간 숨어 지낸 정황. 친모의 유언처럼 남긴 부탁. 그리고 법적 보호자에게 인계된 뒤 연락이 끊긴 상태. 혹시 아이와 직접 통화하신 적 있으세요? 네, 그날 밤 전화로요. 아이가 저한테 먼저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금 아이 상태를 확인할 방법이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외삼촌이 데려간 뒤로는요. 상담사가 잠시 침묵했어요. 선생님, 지금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도 접수는 가능합니다. 다만 저희가 바로 조사에 들어가려면 조금 더 구체적인 정황이 필요합니다. 어떤 게 필요합니까? 학대 정황을 뒷받침할 기록이요. 병원 기록, 주변인 진술, 문자나 통화 내역, 아니면 아이 본인 진술이라도요. 태수는 수첩을 꺼내 적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상담사가 한 박자 쉬고 다시 말했어요. 그리고 선생님,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있어요. 뭡니까?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저희도 그냥 넘겨볼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태수의 손이 멈췄습니다. 기관도 이미 뭔가를 경계하고 있다는 뜻이었어요. 전화를 끊고도 태수는 한참 동안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종길이 병실에서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정오만 오면 윤희가 벌벌 떨던 것. 돈 얘기만 나오면 표정이 굳던 것. 준서를 정호 앞에 절대 혼자 두지 않으려 했다는 것. 정호는 정말 준서를 걱정한 걸까요? 아니면 준서를 통해 챙길 게 있었던 걸까요? 그때 종길에게서 먼저 전화가 왔습니다. 선생님, 혹시 기관이 뭐라고 하던가요? 태수는 상담사와 나눈 이야기를 짧게 전했어요. 종길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힘겹게 입을 열었죠. 제가 가진 건 없어요. 근데 윤희 직장 동료 한 명은 찾아보셔야 해요. 누구 말입니까? 김수진 씨요. 윤희가 아팠을 때도 병문 안 왔고 끝까지 연락하던 사람이에요. 어쩌면 저보다 아는 게 더 있을 겁니다. 종길이 알려준 식당으로 태수는 곧장 향했습니다. 수지는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예전에 윤희와 같은 회사에서 일했던 동료였죠. 윤희 얘기요? 수진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그애 떠날 때 장례식도 못 갔어요. 정호 씨가 가족장으로 조용히 치른다고 해서. 정호 씨에 대해 아시는 게 있습니까? 수진이 한숨을 쉬었어요. 윤희가 한번 그랬어요. 동생한테 돈 빌려줬는데 안 갚는다고. 근데 그게 뺏긴 것 같다고. 뺏겼다고요? 화재 이후에 정호 씨가 병원비랑 보험 처리에 필요하다고 서류를 가져왔대요.
윤희가 그때 몸이 너무 안 좋았거든요. 어디에 찍으라고 짚어주는 데만 도장을 찍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윤희명이 대출 서류가 섞여 있었던 거예요. 수진의 눈에 물기가 고였습니다. 그때 제가 그랬어요. 경찰에 가라고. 근데 윤희가 그러더라고요. 수진이 잠시 말을 멈췄어요. 가족인데 어떻게 그래. 그리고 준서 아빠도 없는데 정호밖에 없어. 태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가족이라서. 그래서 더 빠져나올 수 없었던 거였어요. 수진이 한참 망설이더니 서랍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오래된 휴대폰이었어요. 윤희가 죽기 전에 맡겨둔 거예요. 수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동생이 보면 안 된다고 했어요. 무슨 뜻인지는 안 물어봤어요. 그냥 무서웠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가지고 계셨던 겁니까? 정호 씨한테 줄 수가 없었어요. 윤희가 그렇게 말했으니까. 수진이 휴대폰을 내밀었어요. 비밀번호는 준서 생일이에요. 예전에 직접 들었어요. 문자랑 통화 기록 남아있을 거예요. 태수는 휴대폰을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집에 돌아와 휴대폰을 켰습니다. 비밀번호를 눌렀어요. 화면이 열렸습니다. 문자함에 정호와의 대화가 남아있었어요. 누나 서류 좀 써줘. 사업 자금 필요해. 이번만 도와줘. 다음 달에 갚을게. 왜 전화 안 받아? 피하지 마. 준서 데리고 갈게. 내가 봐줄 테니까 걱정 마. 그리고 마지막 문자. 누나한테 무슨 일 생기면 준서는 결국 내가 맡게 돼. 법적으로도 내가 제일 가깝잖아. 태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마지막 문자의 날짜는 윤희가 죽기 한 달 전이었어요. 협박처럼 보이지 않는 말투였지만 그래서 더 서늘했습니다. 정호는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윤희가 약해지고 있다는 것도. 그리고 그 뒤에 남을 아이와 권리가 자기 쪽으로 기울 수 있다는 것도. 태수는 문자 화면을 자기 휴대폰으로 하나씩 찍어두었어요. 그리고 곧바로 아동보호 전문기관 상담사에게 다시 전화했습니다. 찾았습니다. 문자 기록이요. 어떤 내용입니까? 태수가 천천히 읽어줬어요. 상담사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선생님, 이건 중요한 정황 자료입니다. 바로 경찰과 공유하겠습니다. 준서는요? 아이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긴급 분리 검토 사유는 충분합니다. 다만 아이 상태 확인이 먼저 필요하고요. 빠르면 내일 중 현장 확인이 들어갈 수 있어요. 전화를 끊고 태수는 한참 동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준서를 정호에게서 떼어놓는 일, 그리고 종길이 왜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증명하는 일. 하지만 태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걸. 아이에게는 아직 상처가 남아 있었어요. 그 상처를 어떻게 돌봐야 할지 태수는 아직 몰랐습니다. 태수는 문자 화면이 잘 찍혔는지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그리고 창가에 놓인 공기계를 한번 바라봤습니다. 한 가지는 분명했죠. 이 아이를 그냥 두고 볼 수는 없다는 것.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경찰에서 연락이 왔어요. 윤정호가 긴급 구속됐습니다. 재산 착취와 아동 학대 혐의였어요. 문자 기록과 금융 자료가 겹치면서 혐의가 구체화됐고 수사는 빠르게 진행됐죠. 아동보호 전문기관 상담사가 태수에게 전화했어요. 준서가 긴급 분리됐습니다. 지금 보호시설에 있어요. 아이 상태는요? 처음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런데 상담사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전화 아저씨 어딨냐고 물었대요. 태수의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제가 가도 됩니까? 아이 안정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면회는 가능합니다. 시설 절차에 맞춰 진행하겠습니다.
보호시설은 서울 외곽에 있었어요. 작은 건물이었지만 마당에 그네가 있고 화분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태수가 들어서자 복도 끝에서 작은 아이가 보였어요. 준서였습니다. 아이는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무릎을 모으고 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태수가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준서야. 아이가 고개를 돌렸어요. 그리고 태수를 보자 눈이 커졌습니다. 전하 아저씨. 아이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한 발짝, 두 발짝. 천천히 다가오더니 태수 앞에서 멈췄습니다. 아저씨, 진짜 왔어요? 그래, 왔어. 다시 안 가? 태수는 무릎을 꿇고 아이와 눈높이를 맞췄어요. 혼자 두지 않을게. 아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태수의 품으로 안겼어요. 작은 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무서워서가 아니었어요. 안도하는 떨림이었죠. 태수는 아이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안아줬습니다. 한참 뒤 상담사가 다가왔어요. 선생님, 잠깐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복도 끝에서 상담사가 말했습니다. 준서 임시 보호자를 정해야 하는데요. 친인척 중에 적합한 분이 안 계세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위탁 가정이나 시설에서 지내게 됩니다. 그런데 상담사가 태수를 바라봤어요. 선생님이 긴급 임시 보호자로 신청하시면 검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적격 심사를 통과해야 하지만요. 태수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65세, 혼자 사는 퇴직 소방관. 아이를 키워본 적도 없고 앞으로 얼마나 살지도 모르는 사람. 자격이 있을까요? 아이가 선생님을 안정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어요. 기관에서도 가능성을 보겠습니다. 천천히 생각하셔도 돼요. 상담사가 돌아가고 태수는 마당에 섰습니다. 그네가 바람에 살짝 흔들리고 있었어요. 해가 기울어 마당에 긴 그림자가 졌습니다. 문득 아내 생각이 났어요. 8년 전 아내는 연기 속에서 모르는 아이를 안고 계단을 뛰어내려왔습니다. 망설일 시간 같은 건 없었겠죠. 그냥 아이가 위험하니까 몸이 먼저 움직인 거였을 거예요. 태수는 아내가 왜 그랬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었어요. 그냥 눈앞에 아이가 있었으니까. 그게 전부였던 거죠. 태수는 상담사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신청하겠습니다. 상담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서류 준비하고 가정 방문 일정 잡겠습니다. 며칠 뒤 적격 심사와 가정 방문을 마쳤어요. 짧은 시설 적응 기간이 끝나고 주말 외박 형태의 임시 동행이 먼저 허가됐습니다. 그리고 다시 며칠 뒤 준서는 태수의 집으로 오게 됐어요. 아이는 거실을 두리번거렸어요. 낯선 곳이었지만 무서워하진 않았습니다. 여기서 살아? 응, 여기서 살아. 아저씨 혼자? 응, 혼자였어. 이제까지는. 준서가 태수를 올려다봤어요. 이제는? 태수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이제는 둘이지. 밤이 깊어갔어요. 준서는 태수의 방 옆 작은 방에서 잠들었습니다. 이불을 덮어주고 나오려는데 아이가 중얼거렸어요. 엄마가 그랬어. 이 아저씨가 지켜줄 거라고. 태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냥 이불을 다시 한번 여며줬습니다. 아이가 잠든 뒤 태수는 거실로 나왔어요. 밤 10시였습니다. 습관처럼 휴대폰을 집어들었어요. 그리고 번호를 누르려다 멈췄습니다. 창가에 놓인 공기계를 바라봤어요. 화면 속 아내의 얼굴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태수는 공기계를 들어 한참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천천히 충전기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태수는 조용히 준서의 방문 앞에 섰어요. 문틈으로 아이의 고른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8년간 매일 밤 허공에 울리던 신호음. 그게 오늘 밤 이 작은 숨소리로 바뀌었습니다. 태수는 문에 등을 기대고 천천히 앉았어요.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아내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웃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어요? 8년 동안 매일 밤 신호음만 듣던 전화기에서 어느 날 아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전화 한 통이 한 남자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죠. 어쩌면 우리가 잃어버렸다고 생각한 것들은 정말 사라진 게 아닐지도 몰라요. 다른 모습으로 다른 사람을 통해 언젠가 다시 우리에게 돌아오는 건지도요.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떠오른 사람이 있으신가요? 오래 연락 못했던 분, 마음속에 담아두기만 했던 분. 오늘 한 통화 건네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하루에 작은 여운이 남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또 단짝처럼 다음 이야기에서 만날게요. 지금까지 사연단짝이었습니다. 야, 이 도둑년아! 11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가 생선 좌판 앞에서 멱살을 잡혀 있었죠. 아저씨, 저 안 훔쳤어요. 돈, 여기. 닥쳐! 매일 새벽마다 와서 어슬렁거려! 경찰 불러! 아이의 손에는 구겨진 1,000원짜리 3장이 들려 있었어요. 그리고 그 손등에는 누가 봐도 맞은 자국인 시퍼런 멍이 선명했죠. 상인들은 몰랐어요. 이 아이가 왜 매일 새벽 5시에 이곳에 오는지, 그리고 왜 매번 1,000원짜리 3장을 꼭 쥐고 있었는지, 무슨 사연이 있는 건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어느 곳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동묘 앞 새벽시장 4시 50분. 해가 뜨기 한참 전이라 시장 골목은 좌판 조명과 트럭 헤드라이트만이 어둠을 밀어내고 있었어요. 바닥에 깔린 젖은 박스 냄새와 사방에서 밀려오는 축축한 어둠이 뒤섞인 차가운 시장 골목 사이로 작은 그림자 하나가 움직였죠. 운동화 앞코가 찢어져 있었고 점퍼는 어깨가 너무 커서 소매를 2번이나 접어 올린 상태였어요. 강윤서 11살. 아이는 시장 입구에서 멈춰 서더니 주머니를 뒤졌어요. 구겨진 1,000원짜리 3장. 손바닥 위에 펴서 한 번 세고 입김을 불어 손을 녹인 뒤 다시 주머니에 넣었죠. 그리고 익숙한 걸음으로 시장 안쪽을 향했어요. 저기요. 아이가 다가간 곳은 시장 구석, 만식인의 수산이라고 적힌 낡은 천막 아래였어요. 주인은 10년 전 청량리에서 밀려나 여기 자리를 잡은 사람이었죠. 천만식, 이 바닥에서 오래 버틴 생선 장수였어요. 만식은 갈치를 다듬다 말고 고개를 들었어요. 뭐야, 또 왔어? 표정이 좋지 않았죠. 잡어 3,000원어치요. 잡어. 또. 만식은 칼을 도마에 탁 내려놓았어요. 야, 너 도대체 뭐하는 애야? 매일 새벽 5시에 와서 잡어만 사가면 뭐하게. 아이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구겨진 지폐 3장을 좌판 위에 올려놓았을 뿐이죠. 만식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손님이 있는 것도 아니고 새벽이라 지나가는 사람도 없었거든요. 그는 투덜거리며 빨간 대야에서 잡어들을 건져 봉지에 담았어요. 팔아봤자 본전도 안 나오는 것들이었죠. 그런데 만식의 손이 잠깐 멈췄어요. 대야 옆에 있던 싱싱한 조기 한 마리를 슬쩍 봉지에 넣었거든요. 가져가. 아이는 봉지를 받아들었어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돌아서려는데 만식이 말했죠. 야. 아이가 멈췄어요. 너 손 좀 봐봐. 윤서는 손을 뒤로 숨겼어요. 하지만 만식은 이미 봤죠. 손등에 시퍼런 멍, 그리고 손가락 마디마디에 난 작은 상처들. 그거 누가 그랬어? 넘어졌어요. 넘어져서 손등에 저렇게 멍이 들어? 아이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봉지를 꼭 껴안고 빠르게 걸어 나갔죠. 만식은 그 뒷모습을 한참 바라봤어요. 옆 좌판에서 배추를 다듬던 아주머니가 고개를 돌렸죠. 만식아, 저애 왜 저래? 배순자 62. 채소 장사를 하는 아주머니였는데 말이 끝나기도 전에 손은 이미 배추를 다듬고 있었죠. 몰라, 근데 이상해. 저애 벌써 2달째 매일 새벽 5시에 와. 뭐, 2달. 그리고 매번 3,000원 내밀어. 순자의 눈이 가늘어졌어요. 초등학생이 새벽 5시에? 부모는 뭐해? 글쎄, 그게 더 이상한 게. 만식은 목소리를 낮췄어요. 저애, 여기서 사간 생선 집에 안 가져가는 것 같아. 뭐? 한번 따라가 봤어. 궁금해서. 근데 시장 뒷골목으로 가더라고. 순자가 배추 다듬던 손을 멈췄어요. 시장 뒷골목. 거기엔 새벽이면 폐지 줍는 노인들, 노숙자들이 모이는 곳이었죠. 설마 저 애가. 모르지. 두 사람이 수군거리는 사이 윤서는 이미 시장 출구를 벗어나고 있었어요. 아이는 생선 봉지를 가슴에 꼭 안은 채 골목을 향해 걸었죠. 그때였어요. 시장 입구 쪽에서 엔진 소리가 들렸어요. 검은 SUV 한 대가 천천히 들어오고 있었죠. 윤서의 발이 멈췄어요. 어깨가 굳었죠. 차에서 내린 남자는 40대 중반쯤 되어 보였어요. 코트 차림의 구두, 이른 새벽인데도 머리를 단정하게 넘긴 말끔한 모습이었죠. 강태호, 윤서의 삼촌이었어요. 3달 전 윤서 아빠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직후 갑자기 나타난 사람. 가족이니까 돌봐줘야지라며 집에 들어왔지만 집에 가져오는 건 술 냄새뿐이었죠. 엄마는 윤서가 6살 때 집을 나갔고 아빠 장례를 치른 뒤 통장과 서류는 어느새 태호 손으로 넘어가 있었어요. 태호는 윤서를 발견하자마자 성큼성큼 다가왔어요. 윤서야. 아이는 고개를 숙였어요. 봉지를 등 뒤로 숨기려 했지만 이미 늦었죠. 그게 뭐야? 새벽에 또 나왔어? 삼촌이 몇 번을 말했어. 태호의 손이 윤서의 팔을 잡았어요. 아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삼촌, 저 그냥 집에 가서 얘기해. 남자는 봉지를 낚아채더니 안을 들여다봤어요. 잡어 몇 마리와 조기 한 마리. 태호의 눈이 가늘어졌어요. 이거 어디서 난 돈이야? 모은 거예요. 모은 거? 태호가 피식 웃었어요. 그 웃음이 차가웠죠. 아빠 방에 들어갔냐? 윤서의 어깨가 굳었어요. 안 들어갔어요. 거짓말하지 마. 뭘 만졌어. 아무것도 안 만졌어요. 태호의 눈이 가늘어졌어요. 내 아빠 물건 중에 숨긴 거 있지? 수천 마리야. 아이 눈동자가 흔들렸어요. 태호는 그걸 놓치지 않았죠. 집에 가자. 태호는 윤서의 팔을 잡아 끌었어요. 아이의 발이 질질 끌렸지만 남자는 개의치 않았죠. 봉지에서 생선 한 마리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만식이 넣어준 조기였죠. 윤서는 그 생선을 돌아보며 입술을 깨물었어요. 눈에 눈물이 고였지만 소리는 내지 않았죠. 멀리서 그 장면을 본 만식이 저거 뭐야? 순자도 고개를 돌렸죠. 검은 차가 아이를 태우고 사라지는 게 보였어요. 얘 아빠야? 아빠 같아 보여. 저의 표정 못 봤어? 만식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순자가 조용히 말했죠. 애가 굶은 얼굴이야. 볼이 쏙 들어갔더라. 저 남자 뭔가 찾고 있어. 뭘 찾는데? 몰라, 근데. 만식은 바닥에 떨어진 조기를 바라봤어요. 차가운 새벽 공기 속에서 생선은 이미 흙이 묻어 있었죠. 그는 그걸 주워들었어요. 순자가 말없이 깨끗한 비닐 하나를 건넸죠. 내일 저에 오면 내가 물어본다. 그날 밤
윤서의 방에서는 낮은 울음소리가 새어나왔어요. 삼촌은 아빠 방을 뒤지고 있었죠. 서랍을 열고 옷장을 뒤지고 침대 밑까지 들춰봤지만 찾는 건 나오지 않았어요. 분명 있을 텐데. 태호는 중얼거렸죠. 아빠가 남긴 그 수첩. 거기에 뭐가 적혀 있는지 윤서는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절대 말할 수 없었죠. 그건 아빠가 남긴 마지막 약속이었으니까. 윤서는 이불 속에서 가슴팍을 움켜쥐었어요. 얇은 잠옷 안쪽 가슴에 꽁꽁 붙여놓은 작은 수첩이 만져졌죠. 아이는 그걸 꺼내지 않았어요. 그냥 손으로 누른 채 눈을 감았죠. 내일도 새벽 5시에 가야 했어요.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아빠가 끝내 못 전한 걸 자기는 알아버렸으니까. 그날 밤 윤서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삼촌이 아빠 방을 뒤지는 소리가 새벽까지 이어졌거든요. 윤서는 이불을 머리까지 뒤집어 쓴 채 가슴팍에 수첩만 꾹꾹 눌렀어요. 찾으면 안 돼. 이것만은 안 돼. 다음 날 아침, 윤서는 학교에 가지 않았어요. 갈 수가 없었죠. 전날 삼촌에게 끌려오며 비틀린 팔이 아침이 되자 팔꿈치까지 시퍼렇게 멍들어 있었어요. 그리고 어젯밤부터 아무것도 먹지 못해 다리에 힘이 없었죠. 학교에 가면 점심은 먹을 수 있었어요. 무료 급식이니까요. 하지만 삼촌이 나가지 못하게 했어요. 수첩 어딨는지 말할 때까지 어디도 못 나가. 점심때쯤 담임 선생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삼촌이 받았죠. 아, 네, 윤서가 좀 아파서요. 배탈이 좀 심해서 오늘 하루 쉬게 하려고요. 전화를 끊고 삼촌이 윤서를 봤어요. 학교에서 전화 올 때마다 내가 대신 받을 거야, 알겠지? 윤서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날 저녁, 태호가 식탁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윤서가 부엌에 들어서자 태호의 시선이 따라왔죠. 어제 물어본 거 대답 안 했지. 윤서의 발이 멈췄어요. 수첩 어딨어? 몰라요. 내 아빠가 죽기 전에 뭘 남겼는지 알아? 윤서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태호가 천천히 일어났어요. 내 아빠 뭔가 바꿔놨어. 내가 손도 못 대게. 아이의 눈이 커졌죠. 수첩만 찾으면 왜 그런지 알 수 있어. 태호가 윤서 앞으로 다가왔어요. 수첩에 뭐가 적혀 있는지 알면 얘기해. 그럼 삼촌이 잘해줄게. 윤서는 고개를 저었어요. 몰라요. 진짜 몰라요. 태호의 표정이 굳었어요. 그래, 모른다고. 그는 뒤로 물러서며 말했죠. 그럼 오늘부터 밥 없어. 내가 기억날 때까지. 윤서는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삼촌은 외투를 집어들었어요. 나 나갔다 올 테니까 집에 있어. 현관문이 쾅 닫혔고 삼촌의 차 소리가 멀어졌죠. 윤서는 잠시 망설이다 밖으로 나갔어요. 내일 새벽에 생선을 사려면 돈이 필요했거든요. 시장 뒷골목에서 공병을 모았어요. 맥주병, 소주병 손에 잡히는 대로 주었죠. 리어카 끄는 할아버지 눈치를 봐가며 쓰레기통을 뒤졌어요. 손이 까지고 무릎에 흙이 묻었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그때 만식이 골목을 지나갔어요. 장사 끝나고 집에 가는 길이었죠. 아이는 고개를 숙인 채 공병을 세고 있었어요. 입술이 아주 작게 움직였죠. 아직 멀었어. 만식은 한참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가슴 한쪽이 무거워졌죠. 저 나이에 저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었어요. 만식은 아이에게 다가가지 않았어요. 대신 중얼거렸죠. 저에 뭔가 사정이 있어. 해가 지고 깜깜해지고 나서야 고물상에서 손에 쥔 돈은 3,000원이었어요. 딱 잡어 한 봉지 값이었죠. 윤서는 그 돈을 주머니에 넣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집은 조용했어요. 삼촌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죠.
윤서는 방으로 들어가 품 안에 숨겨놓은 수첩을 꺼냈어요. 낡은 갈색 가죽 표지. 아빠의 손때가 묻은 수첩이었어요. 윤서는 조심스럽게 첫 장을 넘겼어요. 거기엔 이름들이 빼곡했죠. 박성호 할아버지, 동묘역 3번 출구, 매일 새벽. 김말순 할머니, 청계천 쪽 화목만. 이정수 할아버지, 폐지 수레, 토요일. 이름 옆에는 작은 메모들이 있었어요. 성호 할아버지, 고등어 좋아함, 비린내 약한 거로. 말순 할머니, 딸 얘기 자주 하심, 이야기 좀 들어드릴 것. 정수 할아버지, 당뇨 있음, 짠 거 조심. 아빠는 그냥 생선을 나눠준 게 아니었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했던 거였죠. 윤서는 수첩을 넘기다 어느 페이지에서 멈췄어요. 아빠 글씨 사이에 빨간 줄이 그어진 곳이 있었거든요. 태호에게 절대 보여주지 말 것. 그 아래엔 뭔가 더 적혀 있었지만 글씨가 번져서 잘 보이지 않았어요. 윤서는 그 문장을 한참 바라봤어요. 그 문장 하나면 충분했어요. 윤서는 더 묻지 않아도 됐죠. 윤서는 수첩을 다시 가슴에 품었어요. 배가 고팠지만 더 중요한 게 있었어요. 내일 새벽 5시에 가야 했어요.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으니까요. 그때 현관문 소리가 들리고 거실에 삼촌이 술병을 따는 소리가 났어요. 윤서는 알람을 새벽 4시 30분에 맞췄어요. 삼촌이 술 마시고 늦게 자면 새벽엔 못 일어날 거였어요. 내일은 꼭 가야 했어요.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으니까요. 새벽 4시 28분. 윤서의 눈이 떠졌어요. 알람이 울리기 2분 전이었죠. 아이는 소리 없이 일어나 알람을 껐어요. 방문을 살짝 열고 거실을 봤어요. 삼촌이 소파에 쓰러져 자고 있었죠. 빈 술병이 바닥에 굴러다녔어요. 코 고는 소리가 크게 울렸어요. 윤서는 숨을 죽이며 방문을 열었어요. 숨을 참고 살금살금 현관으로 갔어요. 현관 문고리를 잡았을 때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찰칵. 문이 열렸어요. 윤서는 밖으로 빠져나와 문을 최대한 조용히 닫았죠. 그리고 뛰기 시작했어요. 새벽 공기가 차가웠지만 아이는 멈추지 않았어요. 어젯밤 모은 3,000원을 주머니 속에서 꽉 쥐었어요. 시장까지는 10분. 늦으면 안 됐죠. 동묘시장에 도착했을 때 하늘은 아직 어두웠어요. 좌판마다 조명이 켜지고 있었고 트럭에서 생선 상자를 내리는 소리가 들렸죠. 윤서는 만식인의 좌판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발걸음이 멈췄어요. 좌판 앞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거든요. 야, 이거 봐봐. 젊은 상인이 손에 뭔가를 들고 있었어요. 생선 봉지였죠. 만식은 새벽 윤서를 위해 잡어봉지를 따로 챙겨뒀어요. 어젯밤 골목에서 본 공병 줍는 아이 모습이 자꾸 밟혔거든요. 만식이 형이 오늘 따로 챙겨뒀더라고. 근데 이거 누구 줄 거래? 몰라. 이따 오면 물어봐. 매일 새벽에 오는 그 애한테 주려는 거 아냐? 윤서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그 애? 매일 새벽에 오는 게? 그 애 말이야. 만식이 형이 요즘 신경 쓰더라고. 에이, 설마 그 애한테 공짜로 주려고? 젊은 상인이 코웃음을 쳤어요. 괜히 일 커지면 골치 아플 텐데 그 애 뭔가 이상하잖아. 윤서는 용기를 냈어요. 만식 아저씨가 챙겨둔 거라면 자기한테 주려던 거겠죠. 아이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봉지를 집어들었어요. 그리고 3,000원을 좌판에 두려던 순간, 야, 이 도둑년아. 누군가 윤서의 멱살을 잡았어요. 젊은 상인이었죠. 뭐야, 남의 물건 훔쳐가? 아, 아니에요. 이거 만식 아저씨가. 만식이 형이 줬다고? 거짓말하네. 봉지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잡어 몇 마리가 쏟아졌죠. 큰 소라네.
다른 상인들이 몰려왔어요. 뭐야, 무슨 일이야? 이 애가 만식이 형, 생선 훔쳐가려고 했어. 아니에요. 생선 사러 왔어요. 윤서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주머니에서 구겨진 3,000원을 꺼내 보였죠. 3,000원 있어요. 저 훔친 거 아니에요. 3,000원? 그걸로 뭘 사겠다고. 젊은 상인이 코웃음을 쳤어요. 맨날 새벽마다 오는 것도 이상하고. 다른 상인 하나가 다가왔어요. 집에서 무슨 일 있는 거 아냐? 저의 손등 봐, 멍투성이야. 이러다 진짜 사고 나면 어쩌려고 그래. 경찰에 물어봐야 하는 거 아냐? 경찰. 그 단어에 윤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경찰은 안 됐어요. 삼촌이 알게 되는 순간 모든 게 끝이었으니까요. 아니에요. 저 괜찮아요. 그냥 생선만. 괜찮긴 뭐가 괜찮아. 너 어디 사는 애야? 윤서는 돌아서서 뛰기 시작했어요. 야, 거기서. 뒤에서 소리가 들렸지만 아이는 멈추지 않았어요. 골목을 빠져나와 뒷길로 숨었죠. 숨이 턱까지 찼어요.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죠. 3,000원은 아직 주머니에 있었지만 생선은 사지 못했어요. 성호 할아버지 얼굴이 떠오르자 윤서의 입술이 떨렸죠. 윤서는 골목벽에 등을 기대고 주저앉았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죠. 아빠. 작은 목소리가 새벽 공기 속으로 사라졌어요. 그 시각. 만식은 자리에 도착하자마자 상황을 알게 됐어요. 야, 아까 그 애 왔다 갔어. 뭐? 형이 챙겨둔 봉지 들고 가려다 영수한테 걸렸어. 멱살까지 잡혔는데 도망갔어. 만식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멱살을 잡아? 경찰 신고한다고 하니까 울면서 도망가더라. 만식은 젊은 상인 영수를 찾아갔어요. 야, 그의 일 함부로 단정하지 마. 형, 누가 봐도 이상하잖아요. 이상한지 아닌지는 내가 더 잘 알아. 모르면 함부로 말하지 마. 만식은 돌아섰어요. 좌판 앞 바닥에 잡어 몇 마리가 흩어져 있었죠. 아까 쏟아진 거였어요. 만식은 그걸 주워 담으며 중얼거렸어요. 이걸 주려고 했는데. 만식은 봉지를 들고 시장 밖으로 나갔어요. 어제 저녁에 봐둔 그 골목, 낡은 연립주택 쪽으로 향했죠. 그런데 만식이 골목에 들어섰을 때 어디선가 아이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발걸음을 멈추고 소리를 따라갔죠. 그리고 연립주택 앞에서 검은 SUV가 보였어요. 차 앞엔 코트를 걸친 정장 차림의 남자가 서 있었어요. 윤서의 삼촌 태호였죠. 그리고 태호의 앞에는 윤서가 고개를 숙이고 서 있었어요. 삼촌, 저 그냥. 닥쳐, 집에서 얘기해. 태호가 윤서의 팔을 잡았어요. 아이의 얼굴이 일그러졌죠. 만식은 멀리서 그 장면을 봤어요. 만식의 이가 사각 부딪혔어요. 하지만 섣불리 나설 수 없었어요. 잘못 끼어들었다가 아이만 더 다칠 수도 있었으니까요. 만식은 주먹을 쥐었어요. 차가 출발하고 아이가 태워져 갔죠. 만식은 그 자리에 한참 서 있었어요. 그리고 중얼거렸죠. 저 남자부터 확인해야겠어. 그날 오후, 태호는 윤서를 방에 가뒀어요. 이번엔 정말로 자물쇠를 설치하고 채웠죠. 철컥. 수첩 내놓을 때까지 못 나가. 윤서는 방 안에서 문을 바라봤어요. 여기는 2층이었고 창문으로 뛰어내리면 다칠 게 뻔했어요. 성호 할아버지가 오늘도 굶으셨을까봐 윤서는 가슴이 조였어요. 내일도 못 가면. 할아버지. 윤서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어요. 시장에선 좌판 정리하는 소리가 들릴 시간이었죠. 아이는 알 수 없었어요. 지금 만식이 무얼 하고 있는지. 그 시각, 오늘 하루 종일 안절부절하던 만식은 한참 망설이다 핸드폰을 들었어요.
저 주민센터 맞습니까?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셨군요. 윤서는 생선도 사지 못하고 다시 삼촌에게 잡혀버렸어요. 방에 갇힌 아이는 창밖만 바라보고 있죠. 그런데 만식 아저씨가 결국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윤서를 지키려는 마음이었을까요? 아니면 더 큰 뭔가를 눈치챈 걸까요? 그럼 여러분, 다음 이야기도 계속 들어봐 주세요. 다음 날 아침, 윤서는 방 안에서 눈을 떴어요. 알람은 울리지 않았어요. 삼촌이 어젯밤에 휴대폰을 가져갔거든요.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눈부셨어요. 벌써 해가 떠 있었죠. 윤서는 벌떡 일어났어요. 몇 시지? 창밖을 봤어요. 해가 높이 떠 있었어요. 새벽 5시는 이미 지나고도 한참이었죠. 윤서는 문으로 달려갔어요. 손잡이를 잡아당겼지만 문은 꿈쩍도 안 했어요. 자물쇠가 그대로였죠. 삼촌, 문 열어주세요. 대답이 없었어요. 삼촌, 집안은 조용했어요. 아무도 없는 것 같았죠. 학교에서 전화가 몇 번 더 왔지만 삼촌은 매번 같은 말로 넘겼어요. 윤서는 문을 두드렸어요. 손바닥이 아플 때까지 두드렸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아이는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오늘도 못 갔어요. 이틀째였어요. 성호 할아버지가 어제도 오늘도 기다렸을 거였어요. 박성호 할아버지, 동묘역 3번 출구, 매일 새벽. 매일. 아빠는 매일 갔었어요. 비가 와도 눈이 와도. 한 번도 안 빠지고 갔었죠. 윤서는 소리 없이 울었어요. 그때 현관문 소리가 들렸어요. 삼촌이 돌아온 거였죠. 발소리가 윤서 방 앞에서 멈췄어요. 철컥. 자물쇠가 풀리는 소리. 문이 열렸어요. 태우가 서 있었죠. 손에는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어요. 잘 잤어? 윤서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태우가 방 안으로 들어왔어요. 삼촌이 오늘 좋은 소식 가져왔어. 아이는 고개를 들지 않았어요. 후견인 서류 처리됐어. 이제 내 보험금 받을 수 있어. 윤서의 눈이 커졌어요. 윤서야, 삼촌이 너한테 잘해주고 싶어. 근데 내가 이렇게 나오면 삼촌도 방법이 없어. 수첩 안 내놓으면 너 시설 보낸다. 윤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시설? 응, 고아원 같은데 삼촌이 후견인이니까 그 정도는 할 수 있어. 아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싫어요. 그럼 수첩 내놔. 윤서는 떨리는 손으로 가슴팍을 움켜쥐었어요. 수첩이 거기 있었죠. 태호의 눈이 그 손을 따라갔어요. 거기 있구나. 태호가 손을 뻗었어요. 윤서가 뒤로 물러났죠. 안 돼요. 안 된다고. 태호의 손이 윤서의 팔을 잡았어요. 아이가 발버둥 쳤지만 어른의 힘을 당해낼 수 없었어요. 나요. 이건 아빠 거예요. 내 아빠는 죽었어. 이제 필요 없잖아. 그 말에 윤서의 동작이 멈췄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죠. 태호는 윤서의 옷 안쪽으로 손을 넣어 수첩을 꺼냈어요. 낡은 갈색 가죽 표지. 아빠의 손때가 묻은 수첩이었어요. 이거구나. 태호가 수첩을 펼쳤어요. 첫 장, 둘째 장. 이름들이 빼곡했죠. 뭐야 이게, 독거노인 명단이야? 태호가 페이지를 넘겼어요. 그리고 빨간 줄이 그어진 곳에서 멈췄죠. 태호에게 절대 보여주지 말 것. 태호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이 새끼가. 그 아래를 봤어요. 글씨가 번져 있었지만 희미하게 읽을 수 있었죠. 서울은행 대여금고 38번. 태호의 눈이 번뜩였어요. 대여금고. 그는 수첩을 주머니에 넣었어요. 잘했어 윤서야. 덕분에 삼촌이 할 일이 생겼네. 태호가 일어섰어요. 오늘은 방에서 나와도 돼.
어차피 이제 필요한 거 다 알았으니까. 문이 닫혔어요. 발소리가 멀어졌죠. 윤서는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어요. 수첩을 빼앗겼어요. 아빠가 남긴 마지막 것을 지켜내지 못했어요. 아이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울었어요. 아빠, 미안해. 작은 목소리가 빈 방 안에서 메아리 쳤어요. 그 시각, 동묘시장에서는 만식이 좌판 정리를 하지 않고 서 있었어요. 옆에 순자가 다가왔죠. 야, 왜 그래? 아침부터 멍하니. 어제 주민센터에 전화했어. 순자의 눈이 커졌어요. 뭐? 그의 일로. 근데 아무것도 못 알아냈어. 만식의 표정이 어두웠어요. 순자가 주위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아니, 근데 사실 내가 그 아이 얘길 이 동네에 봉사 다니는 친구 있잖아. 영자한테 했는데. 그래서 영자가 그 집 사정을 좀 알더라고. 아이 엄마가 몇 년 전에 집 나갔대. 아빠는 석 달 전에 사고로 죽었고. 만식이 말을 잃었어요. 지금 삼촌이 들어와 살고 있는데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린대. 뭐라고? 아빠 죽고 나서 갑자기 나타났다고. 그 전엔 코빼기도 안 보이던 사람이. 만식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설마. 나도 그 생각했어. 만식은 시장 바깥을 바라봤어요. 저애 지금 위험할 수도 있어. 그럼 어떻게 경찰에 신고해? 신고하려면 증거가 있어야 해. 지금은 그냥 의심일 뿐이야. 만식은 주먹을 쥐었어요. 직접 가봐야겠어. 어디로? 어제 본 그 연립주택. 만식은 앞치마를 벗었어요. 순자가 팔을 잡았죠. 야, 위험해. 혼자 가지 마. 그럼 어쩌라고. 애가 맡고 있을 수도 있어. 순자는 한참 만식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한숨을 쉬며 말했죠. 같이 가자. 두 사람은 시장을 빠져나갔어요. 연립주택 쪽으로. 그들이 모르는 사이. 윤서는 이미 집을 나와 있었어요. 아이는 시장 뒷골목을 향해 걸었어요. 성호 할아버지를 만나러. 이틀이나 못 갔으니까 사과를 해야 했어요. 그리고 어쩌면 도움을 요청할 수 있을지도 몰랐어요. 윤서는 좁은 골목으로 들어섰어요. 성호 할아버지 집이 있는 곳이었죠. 그런데 문이 닫혀 있었어요. 윤서는 문을 두드렸어요. 할아버지, 대답이 없었어요. 아이는 골목을 두리번거렸어요. 그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죠. 강윤서. 뒤를 돌아봤어요. 삼촌이 서 있었어요. 어딜 가는 거야? 윤서의 발이 얼어붙었어요. 태우가 다가왔어요. 삼촌이 방에서 나와도 된다고 했지. 어딜 가라곤 안 했어. 할아버지한테. 할아버지, 그 독거노인들. 태우가 피식 웃었어요. 그 인간들한테 뭘 바라는 거야? 도와줄 것 같아? 윤서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태우가 윤서의 팔을 잡았어요. 집에 가, 손님이 올 거야. 손님이요? 응, 시설에서 내 상태 확인하러. 윤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시설. 정말로 보내려는 거였어요. 싫어요. 저 안 갈 거예요. 윤서가 삼촌의 손을 깨물어 팔을 뺐어요. 그리고 뛰기 시작했죠. 아야, 야, 거기서 잡히기만 해봐. 태호가 뒤쫓았어요. 윤서는 골목을 빠져나와 큰 길로 뛰었어요. 숨이 찼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그때 앞에서 누군가 나타났어요. 윤서야. 만식이었어요. 옆에 순자도 있었죠. 윤서는 멈춰 섰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어요. 아저씨. 만식은 윤서 뒤쪽을 봤어요. 태호가 달려오고 있었죠. 만식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저 남자가 삼촌이냐? 윤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만식은 윤서를 등 뒤로 밀었어요. 그리고 태호 앞에 섰죠. 잠깐만요. 태호가 멈췄어요. 뭐야 당신은? 이 아이 자주 보는 사람입니다. 만식의 목소리는 낮지만 단단했어요. 아이한테 무슨 짓 하는 겁니까? 태호의 눈이 가늘어졌어요. 남의 집 일에 왜 끼어들어요? 남의 집 일인지 아닌지는 제가 판단하겠습니다. 윤서는 만식의 등 뒤에서 떨고 있었어요. 하지만 처음으로 누군가 자기 앞에 서 있었어요. 골목에 긴장이 흘렀어요. 만식과 태호가 마주 서 있었죠. 남의 집 일에 끼어들지 마세요. 태호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조카를 데려가는 것뿐입니다. 애가 왜 울면서 도망칩니까? 만식은 물러서지 않았어요. 아이 손등에 멍은 왜 있는 겁니까? 밥은 제대로 먹이고 있습니까? 태호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당신이 뭔데 그런 걸 물어요. 동네 사람들한테 다 들었습니다. 태호의 눈이 흔들렸어요. 뭐? 얘 아빠 돌아가시고 갑자기 나타났다면서요. 만식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그렇게 급하게 들어온 이유가 뭡니까? 태호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주변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거든요. 시장 상인들이었죠. 야, 저거 뭐야? 만식이 형이 누구랑 싸우나? 저 남자 누구야? 애보호자야? 수군거림이 퍼졌어요. 태호는 주변을 둘러봤어요.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죠. 지금은 물러나죠. 태호가 뒤로 물러섰어요. 하지만 법대로 하면 결국 내 쪽입니다. 윤서는 만식의 등 뒤에서 고개를 저었어요. 싫어요. 뭐? 삼촌한테 안 갈 거예요. 태호의 표정이 일그러졌어요. 하지만 주변 시선 때문에 함부로 손을 쓸 수 없었죠. 태호는 돌아섰어요. 검은 SUV가 골목 끝에 서 있었죠. 차에 타고 떠났어요. 윤서는 그제야 무릎에 힘이 풀렸어요. 만식이 아이를 붙잡았죠. 괜찮아? 윤서는 대답 대신 울음을 터뜨렸어요. 만식은 아이의 어깨를 잡고 한참 서 있었어요. 순자가 다가왔죠. 일단 우리 가게로 가자. 여기 있으면 안 돼. 세 사람은 시장 안쪽으로 들어갔어요. 만식인의 좌판 뒤편에는 작은 창고가 있었어요. 거기서 윤서는 그제야 밥을 먹었어요. 순자가 챙겨온 김밥이었죠. 아이는 허겁지겁 먹었어요. 며칠 만에 제대로 먹는 밥이었어요. 천천히 먹어. 아무도 안 뺏어가. 순자가 물을 건넸어요. 윤서는 물을 마시다 눈물을 흘렸죠. 고맙습니다. 만식은 창고 입구에 서서 바깥을 바라봤어요. 순자가 다가왔죠. 어떡할 거야? 경찰에 신고해야 해. 근데 증거가 있어? 그게 문제야. 만식은 이마를 짚었어요. 말만 갖고는 부족해. 저쪽이 보호자라고 버티면 일이 꼬여. 그때 윤서가 말했어요. 아저씨. 만식이 돌아봤죠. 수첩. 삼촌한테 빼앗겼어요. 수첩? 아빠가 남긴 거예요. 거기에 중요한 게 적혀 있었어요. 만식은 윤서 앞에 쪼그려 앉았어요. 뭐가 적혀 있었는데? 할아버지들 이름이랑 삼촌한테 보여주지 말라는 말이랑. 윤서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은행 금고 번호요. 만식의 눈이 커졌어요. 금고라고? 네. 서울은행 38번이었어요. 만식이 순자를 돌아봤어요. 서울은행이면 여기서 가깝지? 2블록이야. 만식이 일어섰어요. 수첩을 보고 나간 거라면 은행부터 갔을 거야. 그럼 어떡해? 만식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어요. 일단 경찰에 신고하자. 아동학대 의심으로. 만식아, 증거가. 일단 신고하고 은행으로 가야 해. 금고 열리기 전에 막아야 해. 만식은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경찰서입니까? 아동학대 의심 신고하려고요. 윤서는 만식의 등을 바라봤어요. 누군가 앞에 서준다는 게 어떤 기분인지 그제야 조금 알 것 같았죠. 전화가 끝났어요. 만식이 말했죠. 경찰이 곧 온대. 순자야, 너는 여기서 윤서 지키고 있어. 넌 은행 가볼게. 그 금고부터 막아야 해. 혼자 가게. 시간 없어. 만식은 창고를 나갔어요. 뛰기 시작했죠. 서울은행까지는 5분 거리였어요. 은행에 도착했을 때 태호가 창구 직원과 얘기하고 있었죠. 대여금고 38번이요. 열어주세요. 만식은 재빨리 핸드폰을 꺼내 경찰에 다시 전화했어요. 위치를 알려주고 빨리 와달라고 부탁하며 끊었죠. 전화를 끊고 지켜봤어요. 본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분증과 계약자 관계 증명서 있으신가요? 여기요. 태호가 서류를 내밀었어요. 직원이 서류를 확인했죠. 후견인 서류군요. 잠시만요. 확인 절차가 있습니다. 직원이 서류를 다시 넘겨봤어요. 만식은 숨을 골랐어요. 어떻게 막아야 할지 몰랐어요. 서류만 들이밀면 저 남자 쪽이 맞아 보였으니까요. 그때 은행 입구로 누군가 들어왔어요. 경찰이었어요. 강태호 씨 맞습니까? 태호가 뒤를 돌아봤어요. 네. 경찰이 왜?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2건 접수됐습니다. 2건요? 시장 상인 쪽에서 한 건, 학교에서 한 건입니다. 태호의 눈이 커졌어요. 학교요? 며칠째 결석인데 보호자 연락이 이상하다고요. 경찰이 한 걸음 다가왔어요. 보호자 신분 확인과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동행해 주시죠. 태호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뭐? 아동학대? 말도 안 돼. 나 지금 급한 일 처리 중이라고. 그건 확인 후에 하셔도 됩니다. 경찰이 태호의 팔을 잡았어요. 태호의 시선이 만식에게 꽂혔죠. 만식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태호를 바라볼 뿐이었죠. 태호가 끌려나갔어요. 은행 로비가 조용해졌어요. 만식은 창구 직원에게 다가갔어요. 저기요, 방금 그 사람이 열려고 했던 대여금고요. 네. 경찰이 개입한 거 보셨죠? 아동학대 관련입니다.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경찰 확인이 들어온 이상 지금은 진행할 수 없습니다. 일단 보류하겠습니다. 만식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적어도 당장은 막은 셈이었죠. 만식은 은행을 나와 시장으로 돌아갔어요. 창고에는 순자와 윤서가 있었죠. 윤서가 달려왔어요. 아저씨, 삼촌은요? 경찰이 데려갔어. 윤서의 눈이 커졌어요. 진짜요? 응. 그리고 금고도 일단 막았어. 삼촌이 못 열게. 윤서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조금 전까진 막혀있던 숨이 그제야 넘어갔죠. 감사해요, 아저씨. 만식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아직 안 끝났어. 경찰서 가서 내가 직접 얘기해야 해. 무서워요. 괜찮아. 내가 같이 갈게. 순자도 다가왔어요. 나도 같이 가줄게. 걱정 마. 윤서는 두 사람을 바라봤어요. 며칠 전만 해도 차갑게만 보이던 얼굴들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니었죠. 윤서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갈게요. 세 사람은 시장을 나섰어요. 경찰서 쪽으로. 윤서는 걸으면서 하늘을 봤어요. 하늘은 여전히 흐렸지만 이제는 혼자 걷는 길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죠. 경찰서는 생각보다 조용했어요. 윤서는 작은 의자에 앉아 있었죠. 옆에 만식이, 그 옆에 순자가 앉아 있었어요. 여자 경찰관이 다가왔어요. 윤서야, 힘들겠지만 몇 가지만 물어볼게. 괜찮아? 윤서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하나씩 말하기 시작했죠.
삼촌이 들어온 뒤로 달라진 것들, 굶겨진 날들, 방에 갇힌 날, 수첩을 빼앗긴 일, 그리고 아빠가 왜 그 수첩을 남겼는지. 경찰관은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다 듣고 나서 고개를 끄덕였죠. 잘 얘기해줬어. 고마워. 경찰관이 일어나 다른 방으로 갔어요. 잠시 후 돌아왔죠. 윤서야, 좋은 소식이 있어. 아이가 고개를 들었어요. 금고에서 아빠가 남긴 서류들이 나왔어. 윤서의 눈이 커졌어요. 보험증서랑 유언장이었어. 삼촌 말과는 전혀 달랐어. 만식과 순자도 귀를 기울였어요. 유언장엔 재산을 전부 윤서에게 남기고 성인이 될 때까지 복지재단이 관리한다고 적혀 있었어. 경찰관이 윤서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후견인도 복지재단으로 지정해뒀더라. 삼촌한테 맡기지 말라고 따로 적어놨어. 윤서의 눈이 커졌어요. 아빠가 미리요? 응, 아빠가 널 지키려고 다 준비해놨던 거야. 보험금은 절차 밟아서 나중에 받게 될 거고, 일단 복지재단에서 보호해줄 거야. 방 안이 조용해졌어요. 윤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죠. 삼촌이 거짓말한 거예요? 응, 삼촌은 처음부터 자격이 없었어. 윤서는 소리내어 울었어요. 만식은 고개를 돌렸어요.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죠. 그 시각, 태호는 다른 방에서 조사를 받고 있었어요. 아이 진술과 상처 상태가 일치합니다. 경찰관이 서류를 넘겼어요. 감금, 학대, 그리고 재산 관련 혐의까지 조사가 길어질 겁니다. 태호는 끝내 고개를 떨궜어요. 며칠이 지났어요. 복지재단 사람도 만났고 경찰서에도 몇 번 더 다녀왔죠. 그리고 며칠 후 윤서는 시장에 다시 왔어요. 새벽 5시. 만식이네 좌판 앞이었죠. 왔어? 만식이 갈치를 다듬다 말고 고개를 들었어요. 네. 윤서는 3,000원을 내밀었어요. 만식이 피식 웃었죠. 야, 그거 됐어. 네. 그 돈은 넣어둬. 그냥 와. 윤서의 눈이 커졌어요. 그때 옆에서 순자가 말했어요. 야, 만식아, 그런데 윤서 아빠 이름이 뭐라고 했지? 강머식이. 강현우 아니야? 만식의 손이 멈췄어요. 뭐? 순자가 윤서를 바라봤어요. 애야, 내 아빠 이름이 혹시 강현우야? 윤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만식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야, 설마. 7, 8년 전에 저쪽 끝자리에서 생선 팔던. 맞아, 그 사람 아니야? 젊은 남자. 딸 데리고 다니던. 만식이 윤서를 다시 봤어요. 너 그때 그 꼬마였어? 윤서는 기억이 났어요. 어릴 때 아빠 손잡고 시장에 왔던 날들. 좌판 옆에 앉아 아빠가 생선 다듬는 걸 구경했던 기억. 아빠가 여기서 장사했어요? 했지. 한 4, 5년 했나. 그러다 청량리 쪽에서 밀려온 상인들 들어오고 나서 자리세가 확 뛰었어. 현우는 그걸 못 버티고 결국 장사 접었지. 순자가 한숨을 쉬었어요. 그래도 장사 접고 나서도 매일 새벽에 왔어. 생선 사서 어디론가 가더라고. 그게 만식이 중얼거렸어요. 그 동네 어르신들한테 나눠주는 거였구나. 윤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아빠는 자리를 잃고 나서도 나눔을 멈추지 않았던 거였어요. 남는 생선이 아니라 직접 사서 가져다 주었던 거였죠. 그래서 내가 매일 새벽에 왔구나. 만식이 윤서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아빠가 하던 일 이어받은 거였어. 윤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울었어요. 만식이 생선 봉지를 건넸어요. 오늘은 잡어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싱싱한 고등어도 들어있었죠. 성호 할아버지, 고등어 좋아한다며 가져가. 윤서는 봉지를 받아들었어요.
그때 순자가 비닐봉지 하나를 내밀었어요. 나도 배추랑 무야 국 끓여 드시라고. 그 뒤로 다른 상인들도 하나둘 다가왔어요. 과일 장수 아저씨가 사과 몇 개를 내밀었죠. 이거 못난이 사과야, 맛은 똑같아. 반찬 가게 아주머니도 왔어요. 어르신들 입맛 없으실 때 드시라고 젓갈이야. 윤서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만식이 윤서의 어깨를 툭 쳤어요. 내 아빠가 여기 동료였어. 우리가 안 도와주면 누가 돕겠냐. 윤서는 봉지들을 안고 시장을 빠져나갔어요. 두 손은 무거웠지만 발걸음만은 가벼웠죠. 성호 할아버지 집 앞에 도착했어요. 낡은 철문을 두드렸죠. 할아버지. 잠시 후 문이 열렸어요. 성호 할아버지였죠. 할아버지가 눈을 크게 떴어요. 누구? 저 강현우 딸이에요. 현우? 할아버지가 멈칫했어요. 그 사람 요즘 왜 안 오나 했는데 한동안 안 오다가 문 앞에 봉지가 있더라고. 윤서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게 저였어요, 할아버지. 내가. 아빠가 3달 전에 돌아가셨어요. 할아버지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뭐라고? 그래서 제가 대신 왔어요. 며칠 못 와서 죄송해요. 할아버지는 말이 없었어요. 눈에서 눈물이 흘렀죠. 그 사람이 죽었어? 윤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아버지가 문틀을 잡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린 것 같았죠. 윤서는 봉지들을 내밀었어요. 생선, 채소, 과일, 반찬. 이거 시장분들이 같이 챙겨주신 거예요. 할아버지가 봉지를 들여다봤어요. 고등어가 보였죠. 현우가 맨날 이거 가져왔는데. 윤서가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어요. 아빠 대신 이제 제가 올게요. 할아버지가 윤서의 손을 꼭 잡았죠. 고맙다, 아가야. 새벽 5시의 시장은 여전히 시끄럽고 비린내가 났지만 그날 아침 그 한쪽 구석만은 오래도록 따뜻했어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아빠가 남긴 건 돈이 아니라 사람이었네요. 그리고 그 마음은 딸에게, 시장 사람들에게 번져갔어요. 새벽 5시의 차가운 시장에도 끝내 사람 마음은 남아 있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또 단짝처럼 다음 이야기에서 만날게요. 지금까지 사연단짝이었습니다.